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추석 연휴에 일어나는, 명절 연휴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베스트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머니머니에서는요, 똘똘한 자산관리 비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화요일 추석날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가족과 이미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만나러 가실 분도 계실 텐데 저희는 오늘 추석 특집 분노 유발자들 준비해 놨습니다. 명절 연휴에 사건 사고가 참 많은데요. 잘 보시고 피해 가셔야죠. 사건 사고 없애야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머니머니에서는요, 부부 돈 관리 각자 할까요? 같이 할까요? 라는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에 돈 문제 때문에 한 번쯤 다퉈본 일 있으신 분들 오늘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7월 25일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상속세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변화폭이 큰데요. 공제 항목이 많은 상속세 개정안인 만큼 좀 잘 살펴보시면 세금 부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제 개편 등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쟁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표 전부터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이 컸는데요. 좀 비판이 사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제가요, 1997년 법 개정 이후에 큰 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와 집값은 크게 올라서 이 세금 부담, 특히 상속세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너무 과도하게 확대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납세 인원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요,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의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한다는 건데요. 모두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입니다. 네,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개정안 내용이요. 상속세 인적 공제 중에서 자녀 공제를 지금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받고 있는데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에 지금은 총 10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7억 원으로 상속세 공제 폭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자녀 주택 구입 자금 문제 등으로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추후 법 개정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지나친 세 부담을 좀 덜 수가 있는 것인데 한번 지켜볼 일이고 또 어떻게 바뀌는지 세세하게 좀 따져볼 일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추석 명절 가족 친지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례해서 또 늘어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늘어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잔소리 짜증 지수가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끼리 얼굴 붉히지 않으시려면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슬기로운 추석 생활을 위한 꿀팁 지금부터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추석을 맞아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만 명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 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추석을 보낼 수 있을까요? 갈등 유형별로 짚어드릴 텐데요. 추석이 되면 불거지는 문제 1등. 부부간 갈등입니다. 실제로 이혼 경험이 있는 남녀가 결혼 생활 중에서 명절 기간에 가장 많이 다퉜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남성들은 양가 체류 시간, 또 여성들은 차례 준비 역할 부담을 두고 명절 기간 배우자와 갈등을 많이 빚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누구 집에 먼저 가느냐, 누구 집에 얼마나 머무르느냐,
가가지고 왜 나만 일하느냐, 네. 당신은 뭐 했느냐, 여러 가지 예, 이런 걸로 갈등 빚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이제 나는 친정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아유 좀 더 이따 가라, 이거 먹고 가라, 누구 오면 얼굴 보고 가라 꼭 붙잡는 어른들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시누이 오니까 얼굴 보고 가라. 물론 아들, 딸, 며느리 다 얼굴 보고 싶으신 마음은 저도 너무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며느리도 친정 부모님 얼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찍 가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신우도 이제 친정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만 참고 살짝 마음속에 넣어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게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뭐 집안일 하는 남편, 시아버지 많아졌지만 평소에 잘 하던 분들도 어른들이 모이면 짐짓 괜히 수줍어하면서 부엌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아버님들도 남편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차례 준비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같이 손모아 도와주시면서 당신이 참 고생이 많다, 애썼다 하면서 어깨도 한번 두드려주시고 괜찮으시면 한번 포옹도 해주시고 그러면 부부간의 슬기로운 추석 생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에 가족들 다 모였을 때요, 너무 솔직하면 그게 또 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세법 개정된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요번에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좀 바뀐다면서 저 송편 좀 가져와라.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정월 대보름, 한가위 보름달 가장 크다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달달 무슨 달, 한가위 보름달이 최고죠. 올해 한가위 보름달이요, 서울 기준으로 추석 당일인 오후 6시 17분부터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추석에 뜨는 보름달이 가장 크고 둥글다고 해서 보면서 막 소원도 빌고 하잖아요. 저도 추석 보름달이 제일 큰 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원 비는 줄 알았는데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달의 공전 주기가요, 양력의 1년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시기가 매년 다르다고 합니다. 올 추석 보름달은요, 서울 기준으로 오늘 오후 6시 17분에 뜨고요, 내일 아침 6시 2분에 진다고 하는데요. 서울 밤하늘에 보름달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이 내일 밤 0시 4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달이 태양 반대쪽에 위치해서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요, 내일 오전 11시 34분입니다. 네, 보름달 뜨는 게 서울에서는 오후 6시 17분 오늘 볼 수 있는 거고, 각 지역은 어떻게 돼요? 지역별로 인천은요, 오후 6시 18분에 보실 수 있고요. 대전은 6시 14분, 대구가 6시 9분, 광주가 6시 15분, 부산이 6시 6분에 보름달이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 계시는 분들 잘 들으셨다가 보름달 맞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달이 뜨고 지는 시각이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달의 윗부분이 지평선상에 보이거나 사라지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해발고도와 지형, 또 공기의 밀도와 온도 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넉넉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바대로 추석 특집 분노 유발자들입니다. 명절 연휴에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서요. 그걸 네. 한번 쭉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허지연 변호사, 신인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다들 이렇게 한복을 입고 모이니까요. 너무 고우십니다. 우리 허전 변호사도 너무 예쁘고 인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도 오늘 고울 수가 있나요? 우리 아나운서님 두 분이랑 우리 변호사님 너무 고우시지만 명절을 담아서 제가 한번 소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오. 여기 오신 분들 다 부자 되시오. 역시. 부자 느낌이 확 오네. 아, 뭔가 뻥 뚫리면서 진짜 뭔가 부자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예. 네, 아, 좋습니다. 역시 명절엔 덕담이에요. 덕담만한 게 없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연휴 이제 긴데 앞쪽이 길었잖아요. 오. 추석 연휴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 근데 연휴에는 그래요. 어디 좀 가고 싶어도 네. 차가 워낙 막히니까 좀 그걸 엄두를 좀 못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무슨 고생이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고생이지, 우리가 이제 근데 제가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보통은 이제 4시간 정도면 가는데 이제 7시간, 8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이게 뭐 좋아하는 간식 하나 먹으러 가는 그런 느낌인가? 휴게소 들리면 뭐 소떡소떡 하나 먹고 아, 좋죠. 그런 시간 없으면 너무 길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 휴게소 간식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버터 이렇게 싹 바른 알감자 있죠. 소금 찍어 먹을지 뭐 설탕 찍을지 그 고민하는. 강원도 쪽에 갈 때 꼭 먹어야 돼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든지 역시 휴게소 음식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호두과자 아니겠습니까? 아우, 호두과자 맛있죠. 맞습니다. 호두과자에 커피 한 잔, 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뭐 좋아하세요, 허재 변호사? 저는 소떡소떡 좋아합니다. 같은 과네요. 네, 쫄깃하고 짭조름한데 또 그 빠지면 안 되는 게요. 네. 어묵 국물이에요. 약간 목 막힐 때, 떡 먹어서 목 막힐 때 어묵 국물 한 잔 하면 그야말로 이것이 고속도로 휴게소구나 싶죠. 네. 그러네. 휴게소에 대한 추억은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 많이 막히고 네. 오고 가는 길 굉장히 고단하지만 또 명절에 못 뵀던 부모님 또 친지 이렇게 만나면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명절이구나 이걸 얼굴 보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명절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니까 집 비죠. 네. 그리고 기름 막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사건 사고도 그만큼 많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아침 오늘은요. 추석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름하여 추석 특집 분노 유발자들 베스트 5.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보실까요? 자, 5위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요. 분노를 유발하는 말입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사건, 사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명절 동안 그동안 못 만났던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나는 좋은 뜻에서 근황을 물어본다는 것이 그만 내 마음과는 다르게 잘못 표현이 돼서 듣는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고부간에, 형제지간, 부부지간에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이 명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맞아요.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네. 근황을 물어보는 말인데 그게 비수가 돼서 내 가슴에 꽂힌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취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에게 에? 너 취직했냐? 넌 도대체 언제 취직이 되는 거야? 야, 이거 꽂히죠, 꽂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1등입니다. 무조건.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니, 이번에도 들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싫어하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명절에 덕담만 있으면 좋지만 듣기 싫은 뭐 잔소리, 군소리 못지않게 많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분노를 유발했을지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잔소리 대상이 미혼일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죠. 레퍼토리 갑니다. 취직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살 좀 빼야 인물이 나겠다. 참. 너 연봉은 얼마냐?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듣던 소리예요. 그렇죠. 친척분들 레퍼토리가 바뀌질 않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미혼 버전이에요. 네. 그럼 기혼 버전은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죠. 자, 그거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애는 언제 낳냐?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네.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애를 낳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는 외롭다, 둘은 낳아야지. 네. 그리고 또 둘을 낳잖아요. 똑같은 성별 아이 둘 낳으면 에이, 그럼 다른 성별 하나는 있어야지. 뭐 딸 낳을 때 됐잖아, 아들 낳을 때 됐잖아. 이런 말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 의례적으로 툭 던지는 얘기예요. 근데 그 툭 던지는 얘기가 비수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야, 네 사촌 걔는 최근에 어디 취직을 했는데 거기는 연봉이 얼마라더라. 와. 야, 걔는 취직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돈을 모으고 두 부부가 애쓰더니 집을 샀다더라. 아이고. 야, 걔는 어디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 그 강남에 무슨 뭐 집으로 이사를 했다더라. 아우. 야, 이게 다 꽂히거든요. 네. 이게 뭐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게 한 끗 차이로 기분 나빠질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올 추석에 명절에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제 명절 음식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요? 어떤 다른 거요? 요리는 못해도 와. 전 부치는 것, 특히 전 중에서 부추전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걸 그렇죠. 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절에 음식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오. 그런데 그때마다 조금 마음에 상처가 됐던 기억이 뭐냐면 저랑 엄마랑 큰어머니 다 열심히 부엌에서 전 부치고 일하고 막 음식 내가고 하는데 차례 모신 남자 어른분들께서는
이 밥상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이. 전을 좀 더 가져와라, 뭐 아이고. 명태가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 게 네. 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같이 남자 어르신분들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요즘에는 풍경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전을 하나하나 붙이면서 이렇게 점차 쌓이거든요. 쌓이고 쌓인 그 와중에 누군가 한마디 톡 던져서 그걸 탁 건드려주면 그야말로 폭발,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명절을 망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 여성 A씨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A씨, 추석에 바닥에 앉아 전을 부치고 음식을 만들다 보니 점점 더 이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찜질을 하면서 조금 쉬다가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요. 화가 납니다. 인선 씨가 남편 역할을 좀 해주시겠어요? 조금 얄밉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첫 명절에 아프다더니 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당신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제발. 아니, 저거 보세요. 저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그 말을 듣고 서운했던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시어머니가 찜질팩을 주면서도 뭔가 주기 싫은 눈치가 역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이제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꾀병을 부린 사람처럼 돼버린 아내. 억울한 마음에 이제 남편에게 나 꾀병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결국 큰 싸움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어허. 이게 명절 때 고부 갈등이나 이제 그 시댁에 가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봤을 때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남편도 사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당황스럽거든요. 네.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내 편을 들 수도 없고 그 둘이 좀 짰으면 좋겠어. 당신이 시댁에 갔을 때는 내가 좀 굴림할게. 대신에 처가에 갔을 땐 내가 뛸게. 이렇게 해서 현명하게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게 거기서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그냥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거든요. 며칠 가요. 네.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하고도 네. 안 좋아지고 아내하고도 안 좋아져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안 좋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남편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요, 명절이 이렇게 갈등의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 상담 좀 늘어난다고 제가 느꼈는데 이게 제 기분만은 아니었던 것이 통계청에 따르면요, 명절 끝난 뒤에는 이혼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현상이 실제로 두드러진다고 해요. 폭언이 폭력이 되고 심지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게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명절에 고향에 잘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동생을 흉기로 찔렀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음식 타박하는 시어머니한테 화가 나서 흉기로 찌른 며느리 사건도 있었고요. 시댁을 가지 않는다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 이렇게 추석 명절에 그냥 갈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범죄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 반면 말 한마디로 정말 철천면수가 되기도 네. 합니다. 좋은 날이니만큼 서로 조심하면서 분노를 유발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또 바뀌어가지고 네. 이런 며느리들도 뭐 물론 고충이 있겠지만 지금 아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어머니 입장, 아유. 예?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 입장 굉장히 고민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뭐 음식 다 해야지 위로도 눈치 보이고 밑으로 며느리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모로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즐거운 명절 보내야죠. 자, 또 하나 보죠. 추석 특집 분노 유발자들 4위인데요. 명절을 노린 바로 이게 있습니다. 바로 피싱, 스미싱 이런 건데요. 오. 명절 전후로 이런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예, 저희가 피싱은 저희가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스미싱은 뭘까요? 피싱, 보이스 피싱으로 많이 접하셨잖아요. 보이스, 그리고 개인정보를 뜻하는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피싱의 합성어가 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면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SMS와 이 피싱을 합성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우리가 피해자를 목소리로 속여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 요구하거나 뭐 돈 인출해서 보내거나
보내거나 이렇게 만드는 사기 수법이잖아요. 그런데 스미싱은 문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그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서 보는 사람이 그걸 클릭해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해서 개인정보를 빼가고 금융거래 정보를 빼가는 그런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고 문자에 속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부고 문자로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계좌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장례식장을 알아보려면 링크를 누르세요 하면은 어머 하면서 무의식 중에 누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스미싱이에요.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돌잔치 초대장 해서 또 클릭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모바일 청첩장 뭐 우리 결혼합니다라고 해서 누구지 하고 눌렀는데 그게 이런 사기 스미싱일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명절에는 이 선물 같은 것들 많이 주고받으시잖아요. 근데 뭐 선물 택배가 왔다 하면은 택배 보관 장소 알려주세요. 누가 보낸 택배인지 정보 확인하세요 하면서 그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설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모바일 선물하기로 요새 SNS로 많이 뭐 선물 같은 것들 주고받으시는데 그런 것들에 포함된 링크로 속이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지난해 발생했던 일입니다. 한 자영업자인 60대 남성이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택배 주소가 잘못됐으니 이를 정정해달라라는 인터넷 주소인 URL이 하나 왔습니다. 뭐 의심하지 않고 이걸 눌렀죠. 마침 이 아내의 약을 받을 게 있었는데 당연히 그 택배려니 하고 해당 주소를 클릭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틀 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이게 뭐 전원 버튼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조 여사님? 스미싱 범죄에 당하신 거예요. 어허.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결국에는 범죄자들이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다 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휴대전화를 조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뭐 계좌 이체하고 하면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로 알람이 갈 수가 있잖아요. 이 알람을 알면은 이 피해자가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휴대전화에 어떤 알람도 가지 않도록 전화 자체를 먹통으로 만드는 그런 수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갑자기 은행에서 유선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님 계좌에서 돈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이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범죄자들이 스마트 뱅킹을 이용해서 이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OTP를 발급을 받아서 은행 9곳에서 총 29차례에 걸쳐서 돈을 인출해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치밀한 게요. 이분이 정기 예금에 돈을 넣어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정기 예금은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돈을 빼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 OTP 같은 것들을 악용을 해서 정기 예금에 넣어둔 돈을 일반 예금으로 옮긴 다음에 조금씩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그런 수법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빼간 돈이요. 무려 3억 8천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와, 요즘에는 입출금 내역이 문자로 다 오잖아요. 폰이 먹통이지만 않았어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폰을 먹통으로 해놓고 돈을 빼갔다는 건 정말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이분이 아니더라도 저라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아니 60대 남성이고 빠져나간 돈이 4억 원 가까이 된다? 60대가 될도록 열심히 모아서 가족 부양하고 모으고 모은 돈일 텐데 야 이거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너무 안타까운 사례인데 일단 통신사기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스미시피싱 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자기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실 수가 있어요. 은행이 들어보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라고 하면 지급 정지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돈이 상당 부분 빠져나갔거나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돈을 이체받은,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돈을 이체받은 또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은행에 순차적으로 연락해서 뭐 송금을 중단하거나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게 되고 연락을 받은 은행이 그 범죄자가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최종 인출 창구를 지급 정지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범죄자의 계좌에서도 이미 돈을 빼갔다면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더 어려워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이미 돈을 다 빼갔다. 그러면은 돈 빼간 범인을 잡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형사 절차에서
통해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피해 금액을 보전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보이스피싱 사건 많이 해보는데 범죄자 잡고 보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총책은 외국에 있고 그 말단 전달책이나 인출책들이 붙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단기 알바를 하다가 그렇게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한테 실제로 내가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는 걸 인정받아도 돈을 범죄에 대한 쓰인 돈을 그러니까 보전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해 회복이 안 되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보이스피싱, 스미싱도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인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판례가 비대면 대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본인 확인 의무가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본인 확인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은행에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채무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요, 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은행에서 최대 50%까지 책임을 지게 해서 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문자 메시지로 아무리 궁금한 내용의 그런 뭐 URL, 그러니까 주소가 오더라도 전 절대 누르지 않거든요. 이게 변호사님 잘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일단 수상한 링크, 내가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누르시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실수로 그리고 링크 클릭했다고 하면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링크 한 번 클릭했다거나 앱이 설치된 것만으로는 오염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전에 약성 앱을 빨리 제거를 하시고 링크 포함된 문자가 온다라고 하면 누르기 전에 그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미싱인지 아니면 정말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인지 정말 헷갈릴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서 전화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카땡땡톡 다들 쓰시잖아요. 네네. 거기 채널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보호나라를 검색을 해보세요. 보호나라 검색을 하시면은 화면에 나오는데요. 친구 추가를 하시면 자동 챗봇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채팅방을 열어서 아래쪽에 스미싱 항목이 있거든요. 스미싱 항목을 누르면 의심 가는 메시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달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걸 붙여넣기를 하면 이 메시지가 정상 메시지인지 아니면 악성 스미싱 메시지인지 확인을 해줘요. 정상, 주의, 악성 이렇게 판정 결과가 나오는데 주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정상인지 악성인지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수로 이걸 눌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비활성화시키거나 비행기 모드를 이용을 하셔서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시고 은행에 전화하셔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은 어르신들 뵈면 네. 꼭 이 얘기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상한 문자가 가거나 이러면 누르지 마세요. 특히나 이동이 많으니까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좀 무단특이, 송금, 기타 등등 선물 지금 나온 사례 이런 걸로 스매싱 뭐 문자 이런 거 갈 수 있으니까요. 그거 누르지 마시라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부모님 거 점검해 드리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 한 2~30분 걸쳐서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다가 틱틱거리지 말고. 아마 그 어떤 선물보다 부모님은 그 마음, 이렇게 예. 챙겨주는 마음을 더 좋아하실 이런 거 겁니다.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특집 분노 유발자들 베스트 5. 세 번째는요, 바로 벌초 안전 사고입니다. 아, 이거 정말 성묘 벌초하러 가다가 그
날에 베이거나 말이죠. 네네. 아니면은 뭐 벌에 쏘이거나 이런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국 벌 쏘임 사고는 연평균 6,213건 발생했는데요. 8월과 9월이 특히 벌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벌 쪽 가실 때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또 폭염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벌 개체수가 또 증가했다고 해요.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혹은 뭐 고령자라면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 15일 보령시 천북면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50대 A씨가 조카 2명과 이 벌초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벌에 쏘이게 된 겁니다. 그 벌에 쏘였다는 신고를 접수한 119가 오후 1시 40분쯤에 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신고 접수를 하고 나서. 그런데 현장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심정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에 쏘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어두운 계열 옷보다는 밝은 계열의 의상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긴 소매 옷으로 팔, 다리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벌이 화장품 냄새 이런 것들 굉장히 자극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이런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경건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조상님 묘를 정리하러 갔다가 이렇게 사망한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매년 추석에 이제 벌초하러 갔다가 그 벌초 기계 이제 제초기 이거 그냥 이렇게 보호막 없이 날이 휙휙 돌아가는 거 예. 있어요. 이거 가다가 큰 돌에 잘못 탁 맞으면 그 날이 어우. 튄단 말이에요. 이런 사고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 미숙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이 접수된 제초기 안전사고가 총 405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9월이요,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초기 안전사고의 82%가요, 제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 절상이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뭐 골절사고, 절단사고, 안구 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묘소가 있는 곳까지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런 사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전문적인 벌초 대행 서비스가 나왔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사고라는 건 언제나 그 찰나의 순간에 발생합니다. 끝까지 긴장하시고 네.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았거든요. 추석 특집 분노 유발자들 베스트 5. 연휴를 노린 빈집털이가 바로 2위였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수법이 그렇게 기상천외하다고 그럽니다. 위치 추적기에 몰래 카메라까지 달고 빈집 털이에 나선 일당이 붙잡혔는데 이게 1년 전 사고예요. 한번 볼까요? 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엘리베이터를 탄 남성들. 자, 보시면 뭐 커다란 짐을 들고 이번엔 비상계단에 나타났습니다. 중간에 합류한 남성과 함께 물건을 확인하고 또 계단을 내려가 유유히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들은 현금과 시계, 가방 등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는데 그 수법이 또 굉장히 특이했다고 해요. 특이하고 또 치밀했습니다. 고가 수입차의 위치 추적 장치부터 일단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행을 해서 집을 알아낸 뒤에는요, 그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래카메라 있는 줄 모르고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카메라에 찍힌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대범하게 그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인내심이 정말 대단한 범행인 것 같은데 자동차의 위치 추적기를 달고 또 더군다나 몰래카메라도 달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뭘 계속 알아내야 돼요? 이거 완전 계획 번제예요. 그렇죠. 너무 치밀하죠. 네. 그런데 이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강남에 수입차가 많잖아요. 그 카페 거리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입 차량들을 골라서 범행을 한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왜 이렇게 범행했냐라고 물었더니 빚이 너무 많아서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집털이는요. 단순 절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 절도 형량만 법정형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범죄인데 낮 시간에 침입했다고 하면 절도죄에 더해서 주거 침입죄까지 추가가 돼요. 그래서 가중 처벌이 되고 밤에
침입하면 불법성이 더 크다고 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우리가 흔히 줄여서 야주절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따로 규율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벌금형이 없어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물쇠 부수고 들어가거나 여럿이 같이 합동으로 뭐 누구는 망봐주고 누구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것도 특수절도라고 해서 또 가중처벌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뭐 현금 귀국선뿐만 아니라 지금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선물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홍삼 세트, 꿀 세트, 소고기 세트 그런 것까지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수법도 치밀하고 진화하고 아주 재질이 불량한 그런 절도 사례들도 많은데 처벌 수위가 말씀드린 것처럼 높고요. 여기에 상습범이라고 하면 더 가중 처벌이 되거든요. 절대로 이런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추석 특집 분노 유발자들 베스트 5. 그중 대망의 1위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뭐 아무래도 민족의 대이동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나죠.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좀 믿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2016년 추석 연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속버스가요. 길을 못 찾아서 막 헤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추석 연휴의 한가운데였습니다. 9월 16일 아침 11시 50분에 광주 광천터미널을 버스가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예정 시각보다 무려 40분이나 늦은 시간에 대전 복합터미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심야 시각도 아니고 11시 50분이면 대낮인데 뭐 착각을 좀 하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출발 자체를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에이. 기사가 출발을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승객들이 막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알아차리고 정상적인 경로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요금소를 통과한 게 정상적인 시간의 2배가 걸린 40분 만에 정상 경로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목적지와 다른 요금소로 진입을 하다가 승객들이 막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운전이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보다 못한 승객들이 일어나서 내가 길을 안다 하면서 길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야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이거 뭐 초행길이셨나? 그러면 2016년에 내비게이션 없었나? 아니, 있었을 텐데. 있었죠. 그때 네, 있었죠? 네. 예. 근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속버스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고속버스 수요가 많은 명절에는요, 이 고속버스를 평소에 운전하는 기사가 아니고요, 이 관광버스 업체 기사의 그렇구나. 업체와 차량과 그 기사를 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관광버스 업체 소속으로 초행길이라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6년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9월 19일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먼저 보시죠. 이게 오토바이인 거죠? 아니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탈 수 없는데 이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저기는 버스 전용 차선인데 그죠? 그냥 막 달리죠. 근데 엄청 빠른 고속도로에서. 속도인데 저거.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이 남성, 굉장한 속도로 고개 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가 됐고요. 다행히 뭐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용인의 기흥나들목 부근서부터 천안까지 24km 이상을 보시는 것처럼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속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와. 근데 저 남성 외국인이었다고 해요. 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남성 얘기로는 자기가 안양에서 천안으로 가려다가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안내했다. 아마 내비게이션은 이게 뭐 오토바이인지 그렇지. 아니면 차량인지 모르니까 안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외국인이고 한국 교통법규를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들어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들 사이를 막 가로지르면서 고개 운전을 하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잖아요. 길 잘못 든 건 실수라고 봐도 그 이후의 상황까지 실수라고 변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외국인 분이라서 잘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럴 때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요, 속지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형법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외국인도 몰랐다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갔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행태는 잘못 진입한 사람 같지 않게 너무나 과감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잘못 진입한 게 변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살짝 드는데 일단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또 속도 위반 같은 경우에는 좀 처벌 수위가 좀 높습니다. 이게 어떤 차량이고 속도를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에 따라서 좀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과속하는 이 초과속 같은 경우에 지금 영상에서 보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초과속 상태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또 벌점도 100점이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이상 적발이 된다고 하면요.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고.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버스 전용 차로로 위반해가지고 버스 전용 차로로 막 질주하는 모습 네. 보였거든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되니까 아마 이 외국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외화 드라마 중에 인기 있었던 게 있어요. 스타스키와 허치라고. 그 왜 오토바이 순찰대를 다룬 거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순찰대가 갔어요. 그건 딴 나라 얘기고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외국인이라도 그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 얘기 좀 한번 할게요.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막히다 서다 해요. 명절 때, 그죠? 네. 근데 막히는 구간에서 너무 답답하다가 조금 뚫리면 확 밟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느 만큼 가다 보면 또 막히거든요. 그래서 추돌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목숨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만 추돌 사고로 해마다 20명 이상이 숨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2022년까지 매년 평균 28.6명이 추돌 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지금 표로도 나타나고 있죠. 네. 그리고 명절 연휴 고속도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보시면요. 운전자 주시 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앞을 잘 보고 운전하지 않아서 네. 벌어진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전방주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전방주시 태만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고 해요. 하이패스 차로 진입을 위해서 차선을 급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 급변경하는 차량을 못 봐서 뒤에서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전방주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 나는 경우 많고 또 장거리 운전하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 뭐냐면 이 2차 사고 사망률이 평소에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게 운전하다 보면 피로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하면 졸리고 막 졸음 운전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 귀경길 운전하실 때요. 졸리면 좀 쉬어가시고 졸음 쉼터 있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휴게소에서 좀 쉬어가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 끝 귀경길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운전할 때 운전자가 안 졸으려면 옆에 이 조수석에 타고 있는 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졸려고 하면 오징어 찢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시고요. 아니면 과자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안 좁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추석 특집으로 분노 유발자들 베스트 5 해서 보여드렸는데 명절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한번 모아본 거거든요. 이런 사건, 사고 없이 가족 모두 평안하고 복된 그런 추석 명절 지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예. 네, 허즈면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한복 곱게 입고 나와주셨는데 명절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돈이 되는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만나볼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고민은요. 부부 돈 관리 각자 할까요? 합쳐서 할까요? 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이제 살림을 합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부부 돈 관리에 대한 얘기가 예전에는 할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돈 벌고 아내는 그 돈 가지고 알뜰살뜰 살림을 하고 이런 거였죠. 네.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맞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다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모으는지 그래서 요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다 해야겠죠. 자,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부부의 돈을 각자 관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편한 말로 남편이 번 돈 남편이 쓰고 네. 여자 뭐 부인이 번 돈 부인이 각자 알아서 쓰고 뭐 이런 간단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 어르신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편은 돈 벌어오고 아내가 돈 관리를 하고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일반적인 게 네 돈, 네 돈, 내 돈, 내 돈. MZ세대들은 다 그렇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어서 네. 사실은 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 비용만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자 쓴다.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두 분은 실제로 어떠신가요? MZ신가요? 저는 MZ세대인데 저는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최민수 씨의 아내 그 강주은 씨가 프로그램에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뭐 이런 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방향성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이재용 아나운서는요. 저는 계속 평생 외벌이니까 네. 저는 돈을 벌고 아내는 그걸 알뜰살뜰 뭐 쓰고 네. 뭐 모을 게 있으면 모으고 네. 뭐 이런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부부간의 재산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너무 생소해요. 그렇죠. 이게 명색이 같이 사는 부부인데 서로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면 네. 약간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요? 예, 아, 얘기가 거기까지 가요? 예. 아니 그럼 알아야죠. 인선 씨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예. 결혼하고 나면은 그 재산 어떻게 아내분께 다 공개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요. 확실하게 약속해요. 아니 그럼요. 뭐 10원 한 장까지도? 15, 뭐 이거 영상 뭐 박제하실 건가? 뭐 살다 보면 좀 비상금, 예? 알잖아요. 예인 아나운서 비상금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남편 네. 비상금 이런 거 요즘에는 정도? 다 저 예? 디지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 맞아요. 아, 근데 뭐 비자금 아닙니다. 예, 비상금인데 오해 금지하시고. 근데 뭐 부부끼리 돈은 공유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입장인데, 뭐 부부는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예전에 경제 공동체라는 의식 자체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산관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돈을 하나로 합치고 우리 부부의 공동의 목표, 우리 가정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조금 열심히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지 않고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이렇게 하면 너 쓴 만큼 나도 쓸 거야. 이렇게 경쟁적 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씀씀이가 커질 수도 있고 이 공동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평생 동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30년 정도를 각자 돈 관리하시는 부부도 뵙기는 뵀어요. 저는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가 얼마 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돈 관리는 잘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수 케이스. 각자 워낙에 저축이라든가 돈에 대한 가치관이 투철하셨기 때문에 잘 모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정답은 없지만 이게 합쳐서 하든 각자 알아서 하든 우리 가정의 돈을 어떻게 쓸지는 두 분의 이제 합의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극과 극인 분들이 만나면 나는 이렇게 알뜰살뜰 열심히 저축하는데 저 양반은 저렇게 나가서 돈만 쓰고 나는 이게 혼자 이게 무슨 고생인가 이런 불만에 쌓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이 돈 관리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을 주신 이 부부는 과연 어떤 경우인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꽁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중인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각각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내서 공동 생활비로 쓰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각자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뭐 삐끄덕삐끄덕 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기 이번 추석에 우리 엄마는 뭐 한 50만 원쯤 해드리면 되겠지? 아니 뭐? 나는 우리 엄마한테 30만 원 보냈단 말이야. 왜 자기는 왜 50만 원이나 드려? 30 드려. 요번에 그 제사 준비도 많이 하시고 요즘에 그쪽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챙기는 게 맞지. 그럼 나도 우리 엄마한테 20 더 드릴래. 50 맞출래. 아니 이미 30 드렸다면서.
아니 우리 어머님 그 어머님 동네 물가랑 우리 엄마 동네 물가랑 뭐 물가가 달라? 아니 자기 엄마만 힘들고 우리 엄마는 뭐 놀면서 사는 거야 뭐야? 아이고, 왜 그렇게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흘러가? 아 내가 진짜 치사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지난번 그 어머니 생신 때 우리 고깃집 갔잖아. 그때 25만 원 나왔지? 그걸 기억을 하네. 알지? 근데 우리 엄마 생신에는 15만 원 나온 거 그거 기억해 당신? 아이 그거는 그 장모님이 한식 그 찌개 같은 거 드시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 싼 거 사드리려고 내가 그랬나? 뭐 사람 이렇게 치사하게 만드네 참. 아니면 됐어. 아니 그럼 우리 엄마는 뭐 싼 거 드셨으니까 그거 차액 10만 원 그거 내가 더 쓰는 걸로 할게. 그럼 되지? 아 이거 지나간 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맞아. 나는 이렇게까지 할 거야. 아니 막말로 양가 똑같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똑같이 생일을 내면서 자기는 자기 엄마 50 드리고 나는 30 드리고 그거 아니잖아. 아 정말 매사 반반을 외치는 아내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생활비 반반 내면 쓰는 돈도 반반이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막말로 아내가 월급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버는 월급에 대해서만 저축이나 재테크를 하다 보니 돈이 모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야, 이거 그 어떤 연기보다도 예인 씨 연기가 살았어요. 이거는 그냥 리얼이야. 아 손에 땀이 났어요. 진짜로. 야, 이거 뭐 연기 대상감인데. 들켰나? 저도 하면서 왜 이렇게 몰입이 되지? 야, 이건 연기가 아니고 생활이었. 예, 어쨌든 대본을 직접 쓰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이 남편이 나보다 조금 더 써. 네. 공동적으로 이게 생활비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화가 나고 이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목이 매네요. 네. 볼까지 벌그레해졌어요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사연 보면서 든 생각이 아니 그냥 뭐 같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뭐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혈압이 너무 오릅니다. 아, 지금 너무 편해요. 아, 이게 안 그런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고 이게 TV 보시면서 지금 뜨끔뜨끔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의 핵심은 미리 뭔가 논의가 안 됐어요. 남편분이 이제 50 보낼 거야 라고 하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네. 근데 아내분도 미리 30을 먼저 보내놓으신 상태고 근데 이런 거 사연에서 보신 것처럼 뭐 니 거 내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에서 우리 돈 모아가지고 대출금 갚고 생활비 하고 뭐 저축도 하고 아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내가 번 돈은 내 거, 네가 번 돈은 네 거 이렇게 하다 보면 5만 원, 10만 원으로도 당연히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거 내 거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 네.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맞아요. 야, 이거 이거 큰일 나죠. 나중에 뭐 내가 먹은 그릇 내가 치우고 네가 먹은 네가 치워. 내 옷은 내가 빨 테니까 네 옷은 네가 빼로 이렇게 또 더 싸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밥 먹고 내 커피 나만 사서 마시고. 아이고. 남의 보면 당신 돈으로 써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사실 부부라기보다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생활비는 공동으로 이렇게 얼마씩 내서 하고 내 돈은 내가, 네 돈은 네가 이렇게 챙기는 부부들이 많은데 네. 이 부부들의 사정, 주머니 사정 한번 살펴보죠, 뭐. 네, 오늘 사연을 주신 분, 이 두 분의 직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직업을 보시면 아내는 공무원이에요. 남편은 공기업 근무 중에 있고요. 아내가 집을 해왔습니다. 4억 5천만 원 자가 오. 거주 중이고 대출은 없어요. 또 부부 총소득이 아내 230만 원, 남편 320만 원 해서 총 550만 원. 또 남편분이 성과급을 받는 달은 850만 원이 됩니다. 그 소득 중에서 각각 100만 원씩을 내서 2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각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일단 아내가 집을 해왔으면 그냥 깨갱 아닌가? 대출도 없어요. 네. 어쨌든 야 이거 사랑했네. 네. 많이 사랑했네. 야. 그리고 이 생활비를 카드로 쓰고 계시네요. 네. 생활비는 반반 내신다고 했는데 이 카드를 쓰면 어떻게 반반 쓰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 신용카드를 하나 정해놓고 그 카드값이 나오면 카드값을 반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 신용카드로 이번 달 200 나왔네. 그럼 자기 반, 내가 반 해가지고 100만 원씩. 뭐 150만 원 나왔네. 그럼 75, 75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그때그때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 그 생활비 카드 내역을 보니까 공과금 25만 원 그리고 나머지 내역은 그때그때 다르다. 두 분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생활비 내역을 모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생활비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그 카드를 긁는 건데 얼마를 썼는지는 나중에 이제 내역서를 본 후에 알게 되는 거고. 아니 카드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교통비 알아요, 요즘에? 지하철, 버스 띡띡 하고 다니니까 잘 몰라요. 이것도 이제 카드 내역서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뭐 식비, 차량비, 유지비, 뭐 병원비, 의료비 뭐 등등 해서 어느 집이나 좀 비슷하게 나가지 않나요? 예. 보면 월 150에서 180 나간다라고 되어 있긴 하고 공과금 25만 원과 합하면 200만 원 전후로 쓰면 되는데 네. 신혼부부인 두 사람이 생활비 200만 원 어떻습니까? 이게 200만 원 그 숫자 자체로 어떻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짐작하기로는 그렇게 뭐 적게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생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 카드값 이렇게 적어놓은 게 사실은 카드로 결제했다 뿐이지 현금으로 썼으면 현금 사용 이 내역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쓴 돈이라고 그냥 적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체만으로 굉장히 이 돈 관리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부 같은 경우에 생활비는 공동으로 쓰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230만 원 벌고 남편이 320만 원 버니까 생활비가 200만 원 나왔다. 그럼 100만 원씩 떼고 각각 남편은 아내는 130만 원, 남편은 22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이 남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부부, 이 부부의 지출 상황을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내의 지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청약 10만 원, 연금저축 30만 원, 적금 10만 원, 보험 10만 원, 그리고 남은 돈을 이제 용돈으로 쓰고 있고요. 자, 이어서 남편의 지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청약 통장에 25만 원, 연금저축 50만 원, IRP 25만 원, 주식 20만 원, 보험 20만 원 넣고 계십니다. 남편 역시 이렇게 지출이 발생한 후에 남은 돈을 용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월 저축액만 놓고 보자면 아내는 50만 원, 남편은 120만 원을 저축하고 있고요. 남편은 성과급 달에는 늘어난 월급만큼 더 저축을 해서요. 월 420만 원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급은 언제 어떻게 받는 거죠? 여기 이제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게 성과급이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정해진 수당을 홀수달 1, 3, 5, 7, 9, 11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달에는 저축액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많네요. 자, 그럼 용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를 빼고 130만 원에서 저축보험료 60만 원을 빼면 70만 원이 남는데 네. 이걸 자유롭게 쓴다는 거고요. 남편은 생활비를 뺀 220만 원에서 저축보험료 140만 원을 뺀 80만 원 가량을 자유롭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예, 용돈은 뭐 제법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돈으로 뭐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생신 용돈 이런 거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커버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 저축 내역을 보시면 허점이 많아요. 혹시 이 저축 내역에서 이상한 점 보이시나요? 부부인데 네. 청약 통장을 다 갖고 계시네요. 아, 각자가. 네. 아내가 해온 집을 자가라고 했는데 청약을 또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게. 예리합니다. 중복으로? 네, 청약은 집이 있지만 혹시 몰라서 가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니까. 그런데 이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을 때는 무주택이 아니면 당첨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당첨자 선정 방법에서 유주택이면 조금 순위가 밀리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게 나쁘진 않은데 이런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때는 얼마의 금액을 넣었는지는 지역별 예치금만 맞추면 돼요. 그 금액만 딱 넣어두면 돼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매달 꾸준한 금액을 넣으실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청약통장은 특히나 이자도 적은 데다가 한번 납입하면 이 돈은 빼낼 수가 없으니까 이 불필요하게 돈이 장기간 동안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각각 저축액을 보니까 5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하는데 저축액도 소득액에 비해서 조금 적은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성과급 달이 아니면 저축률 보면 둘이 합쳐서 170만 원, 이 30% 수준이거든요. 자녀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감안을 하면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축률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용돈 명목으로 쓰시는 돈이 꽤 많아요. 이런 거 좀 줄여가지고 바짝 저축액을 올려야 되는데 이 대부분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돈 좀 모으자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가정에서는 집이 일단 있기 있잖아요. 때문에 요 위기감이 조금 사라진 거 아닐까. 약간 해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출도 없고 지분이 있고 네. 긴장감이 없네요. 긴장 좀 해야 돼. 사실 주택이 마련된다는 게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큰 숙제 해결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아이도 없으니까 당장에 뭐 큰 돈 들어갈 것도 없고 대출도 없고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에 비해서 저축률이 좀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조금 지나면 이제 금방 노후입니다.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이서 조금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부는 서로가 사실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남편분이 뭐 그래도 저축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저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용돈은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게 반반 따지는 거 좋아하는데 네. 이게 액수가 이쪽이 더 많거나 이런 것도 못 참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쓰는 돈은 무조건 반반인데 네. 저축한 돈은 우리 돈. 나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거 좀 나중에 이제 남편이 더 많이 모았는데 그것도 반반하자. 그렇죠. 근데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내분이 지불해 오셔야죠. 아, 맞아. 아 그래. 깨갱하기로 했잖아요. 네. 해야죠. 그래 나중 되면 반반이에요. 야, 근데 사실 결혼을 했다면 이거 오픈을 하고 결혼 초에 이렇게 수입을 좀 공개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장님? 네, 사실상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월 소득이 얼마고 특히나 채무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이 오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같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도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결혼 전에 얘기를 못했다 그러면 결혼 초에라도 소득이나 채무 이런 것들 반드시 오픈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숨겼다가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이것도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빚이 얼마니 이게 얼마로 늘었니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는 사례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숨기고 결혼한다는 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소장님이 돈을 합쳐서 관리하는 거를 추천하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합쳐서 관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큰 틀에서 하나로 합친다는 건데 이 월급은 두 곳에서 들어오지만 이거 하나로 합쳐서 우리 둘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합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쓰는 돈이 있고 각자 쓰는 돈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걸 좀 분리를 해가지고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얼마만큼을 정해서 쓸지는 이 논의가 필요한데 일단 세 가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의 통장 관리법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통장 합치기가 1단계입니다. 네,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곳으로 돈을 좀 합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쓸 급여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나눠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월급이 들어오면 하나의 통장으로 모으는 거죠. 그리고 공동으로 쓸 생활비라든가 비상금 이런 걸 나눠놓고 각자의 용돈을 정해서 그 정해진 만큼만 각자는 그 용돈 내에서 자유롭게 지출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로 합치는 통장은 니그 이름으로 요거 하면 좋을까요? 싸울 수 있는데 예. 사실 이 통장의 명의는 누구로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유리한 쪽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가 현금 영수증 발급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적으신 쪽,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분 쪽으로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월 150만 원 정도를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를 남편 카드로 쓸 수 있게끔 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트 가서 장 보고 뭐 아파트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내분 명의로 해두시는 게 좋고 그 외의 소비들은 남편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끊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각자 쓰시는 용돈들은 각자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역할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돈 관리하는 역할을 네. 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무부장 역할이네요. 네. 왜 이 집안의 실세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재무부장, 내무부장관, 기재부장관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 집에서 돈 관리는 사실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꼼꼼하셔야 돼요. 매달 이제 공동으로 모은 돈을 이체하고 관리하고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하다 보면 굉장히 번거로워질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나는 별로다, 별로 권한도 없고 책임만 잔뜩 있다 하시면은 뭐 분기마다 번갈아 가면서 돈 관리를 하시는 것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월 단위 수입과 지출 예산을 짜고 이 계획을 실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각자 용돈 그리고 공동의 외식비, 뭐 배달 음식 이런 거 사 먹는 돈들 있죠. 이런 거 한 달에 얼마 쓸지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쓰시는 거죠. 특히 이제 맞벌이든 아니든 간에 이 부부 간의 각자 용돈은 반드시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공동으로 돈을 관리하다 보면 사실 내 돈이랄 게 없어요. 내 돈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사적인 일에 돈을 쓸 여유가 없거든요. 뭐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모르는 친구야. 이거 부조금하게 좀 돈 좀
어떻게 쓰면 안 될까 오. 이런 말 하기 조금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네네. 어려울 수 있어서 용돈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아껴서 지출하면서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꽁트에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를 통해 보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를 드릴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로 뭐 신혼초에 많이들 다투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똑같이 그냥 드리면 되는데 신혼 초에는 꼭 이런 걸로 싸우더라고요. 예. 왜 그게 그런지 정하면 모르겠어요. 되는데 네. 왜 싸우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어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협의가 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또 너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나눌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각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서 정하고 미리 논의가 되면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경제 상황 그리고 형제가 많으면 또 그만큼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현명하게 두 분이서 말씀을 나누셔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얼마를 쓰지만 정해 놓으면 실제로 그렇게 부모님 만날 때마다 감정에 의해서 돈을 쓰게 되는 일은 없으니까 좀 다툼도 줄어들고 또 절약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우리 부모님께 조금 더 돈을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할당된 용돈을 좀 줄여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알아서 현명하게 좀 지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형제가 있다면 형제분들하고 소액으로 뭐 2만 원, 3만 원, 뭐 많게는 5만 원 요 정도까지 가족계 같은 거 하시면 환갑이나 칠순 뭐 이렇게 됐을 때 큰 돈 나가는 것도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댁은 집을 해가지고 왔는데 처가에 좀 더 드리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돈 내 돈 나눠서 이렇게 아직 돈 관리에 딱 정확한 뭐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소장님이 솔루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솔루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부부의 월급은 합쳤습니다. 그럼 총 550만 원 수입으로 이 저축률을 최소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225만 원 이상 저금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어디에 어떻게 저축을 해야 하나 보면요. 일단 지금 가장 급한 게 자녀 계획이 있으시니까 자녀 출산할 때 필요한 예비 자금 마련으로 월 50만 원 이상씩 적금을 넣을 것. 또 그 외 목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기 목돈 마련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모은다 생각하고 80만 원씩 적금을 넣어야 하고요. 중장기적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하는 개념으로 주식, ETF, 펀드 같은 투자도 50만 원씩 넣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납입이 불필요한 청약은 일단 두 분 다 납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연금저축과 IRP도 뭐 세금을 토해내지 않는 수준 각각 15만 원, 20만 원으로 납입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비상자금 마련용으로 한 달에 뭐 최소 10만 원 이상과 상여금 등을 전부 CMA 통장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기념일, 여행 등을 위해서 소액을 모을 예비비 통장은 파킹 통장으로 개설해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처음부터 세팅 다 해야 돼. 할게 와, 많습니다. 이거 통장 개설할 것도 많고 이 부부 바쁘시겠어요. 네. 그래도 바쁜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하고 뭔가 그런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화하다 싸운다니까. 참아야죠. 참아야죠. 아니,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오늘 보셨겠죠? 근데 네. 명절에 가족들 다 모여 있어서 집중해서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럼 다시 보기로 소장님이 제안한 거 보시고 네. 두 분이 잘 상의하세요. 너무 많이 상의하지 마세요. 싸웁니다. 원만하게.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이 갈수록 명절이 조촐해지는 것 같아요. 대가족이 모여서 왁자왁자 했던 명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 모이셨을 텐데요. 앞서 뭐 추석날 잔소리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만큼 기분 좋은 하루,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